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 소식입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고통받는 강릉시에 마침내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비가 내려주길 바란 건 처음일 겁니다.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52일 만에 저수지 수위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메말라 있던 터라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도 모처럼 내린 비가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봉저수지로 향하는 도마촌 물줄기가 세차게 흘러갑니다. 급수차들이 수시로 오가던 저수지 인근 도로는 텅 비었습니다. 단비가 내리면서 오늘 하루 급수차 운영이 중단된 겁니다. 비 오면 좀 위험해요. 2주 정도 쉬지도 않고 하니까 피로도도 많이 쌓였고 내일 상황을 봐서 이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늘 강릉 지역에 많게는 129m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오봉저수지 인근 박목제와 왕산도마에도 90mm에 육박하는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강릉 지역에 20mm 넘게 비가 내린 건 한 달여 만입니다. 오전 한때 시간당 30mm의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강릉에 한 달 이상 비가 안 와가지고 너무 시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밤새 비 오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강릉 지역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조수율은 14%까지 상승했습니다. 어제보다 3.5%포인트 올랐습니다. 저수율이 상승한 건 52일 만입니다. 빗물이 유입되면서 저수율은 더 높아지겠지만 평년 저수율 71%와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부족한 형편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강릉 주민들의 얼굴에도 모처럼 화색이 돌았습니다. 다들 어린아이처럼 비 구경하기에 바빴고 일부 주민들은 호우주의보 이 재난 문자가 그렇게 반가웠다고 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단수에 또 제한급수에 물 한 번 시원하게 쓰는 게 소원이라던 강릉 주민들.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길 바랍니다. 이어서 홍란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빗줄기에 조금씩 수위가 높아지는 오봉저수지를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반가운 단비에 얼마나 저수율이 높아지는지 직접 보러 온 겁니다. 어제부터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얼마나 오봉저수지가 조금 차고 있나 싶어서 그냥 보러 나왔습니다. 집안 마당이 대야들로 꽉 찼습니다. 한 달 만에 내린 빗물을 받기 위해 김장용 대야까지 모두 꺼냈습니다. 비를 기원하는 인형을 달아놓은 창밖으로 드디어 내린 비가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힘차게 흐르는 계곡물 모습을 촬영해 가뭄이 하루빨리 물러가기를 기원하기도 합니다. 기우제까지 지낸 강릉 시민들은 반가운 단비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빗물이 하나하나 흘러가는 것도 너무 아깝게 느껴지고 저도 살면서 이런 건 처음이어서 근데 어젯밤에 빗소리 들으면서 잠이 안 올 정도로 반가웠어요. 강릉 시민들은 SNS에 간절하게 기다렸던 고마운 비라며 호우주의보 재난문자 알림마저 반갑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시들어 말라버린 대파밭에도 시원한 빗줄기가 내립니다. 밭 고랑 사이사이엔 귀한 물이 찰랑찰랑 고였습니다. 물을 퍼나르는 양수기는 오늘 하루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오랜만에 제 역할을 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릉에는 10mm 정도 비가 더 내리다 그칠 전망입니다. 오는 17일 한 차례 더 비 예보가 있어 강릉 시민들은 가뭄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입니다. 사법부 설립을 기념하고 사법권 독립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사법권 독립을 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시끄럽습니다. 당장 법원 내에선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제 7시간 넘게 진행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겁니다. 사법부 독립 침해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합니다. 먼저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긴급 소집된 전국 법원장 회의는 7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선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습니다. 대다수 법원장들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법원장은 하나의 사건만을 재판하기 위해 예외법원을 설치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관 수를 단기간 대폭 늘리는 것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었는데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외부 인사의 법관 평가 참여, 대법관 후보 추천위 구성 다양화 등은 사법권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 개편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대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제도는 개선 논의에 사법부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사법부의 참여 없이 사법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급 심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도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우입니다. 정치권도 시끄럽습니다. 여당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했다며 대법관 증원부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그 개편을 강행하자 당장 야당에선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남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개혁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혹시나 유죄가 안 될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결국 내란특별재판부라는 무리한 위헌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난리굿입니다.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개악안일 뿐입니다. 사법부를 발 아래에 두겠다는 발상은 삼권 분립을 무력화하고 야당 투톱도 가세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직접 선출이 간접 선출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을 상기시키며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민주당의 인민재판부고 또 삼권분립의 그 파괴적인 발상으로 이재명식 나치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민주당의 사법부 말살 시도는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법개혁은 자업자득이라며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걸 문제 삼은 겁니다. 국민의힘은 추석 전까지 내란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을 부각하는 장외투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김호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전국 각급의 이 법원장급 42명의 판사가 7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주제로 회의를 진행한 겁니까? 네, 전국 각급 법원장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법원장들이 모여 7시간 넘게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공식 안건인 대법관 수 증원, 법관 평가제도 개선 등에 더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헌이 아니라고 언급한 이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법원장들 어떤 반응을 내놨나요? 처음에는 안건도 아닌데 다루지 말자, 조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는데요. 막상 논의가 시작되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험하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의견이 오갔다고 합니다. 참석자들은 특별재판부를 남용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표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도 같이 제시가 됐습니까? 네, 회의에서 나온 의견으로 그 답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후적인 재판부를 만드는 건 위험하다는 건데요. 재판 중인 사건을 빼서 외부에서 고른 판사로 옮기는 건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겁니다. 또 국회에 판사 후보 추천권을 주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까? 네,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대법관을 단기간 급격히 증원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의견이 중론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증원하는 안을 논의 중인데요. 어제 회의 참석자는 새롭게 임명되는 대법관이 모두 현 정부에서 임명되면 특정인의 대법원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판결마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높아진다는 우려인데요. 절충안으로 4명으로 일단 늘리자는 방안도 언급됐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다양화와 더불어서 이 법관 평가제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네, 대법관 후보 추천위와 법관 평가 절차에 외부 참여의 폭을 늘리는 방안인데요. 어제 회의에서 좀 더 의견 공유가 활발했던 건 법관 평가제도였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재판에 대한 평가는 심급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요. 법관이 내린 판결은 상급심에서 다시 평가를 받는 것이지 외부 인사가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도 외부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이 법원까지 의견이 엇갈리는 양상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말했고 여야는 연일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원이 회의를 열고 대부분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이 법안을 가로막기에는 의석수가 부족하고 법원도 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사실상 여당의 강공에 제동을 걸 수단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인천 대청도에 있는 해병부대에서 병장 1명이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 당국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최근 군부대 총기 사고가 잇따르면서 병영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에 있는 해병대 6년단 예하부대에서 오늘 오전 7시쯤 20대 병장이 총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이마 부위에 총상을 입은 해당 병장은 응급치료를 받으며 보건소로 옮겨졌지만 오전 9시 1분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당시 대청도 기상이 나빠 외부 병원으로 헬기 이송이 불가했다며 해경 함정을 준비했지만 이송 전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숨진 병장은 운전병이었는데 군용 차량을 몰고 동료들과 해안 경계작전에 투입됐다가 복귀를 준비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전방지역이라 K2 소총에 실탄을 장착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에서 거치된 총에서 실탄이 격발된 건데 자세한 과정은 주변에 있던 동료들의 증언 등을 통해 조사 중입니다. 최근 군에서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와 이달 2일 대구에선 총기 사고가 있었고 지난 10일에는 파주 육군 포병부대와 제주 공군부대에서 같은 날 폭발물 사고가 나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그제 군 수뇌부에 기강 확립과 재발 방지를 당부했지만 이번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경기 고양시에서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편은 딸 집에 있던 아내를 굳이 찾아가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민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아파트 단지 주차장. 경찰 여러 명이 하얀색 외투로 온몸을 덮은 남성을 경찰차에 밀어넣습니다. 과학수사대 차량을 비롯한 경찰차 여러 대가 도착해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25분쯤 70대 남성이 아내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아내는 집안일을 돕기 위해 전날부터 딸의 집에 가 있었는데 남성은 흉기를 챙긴 뒤 아내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부부인데 이제 가슴에 세금 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반 경찰차 열대하고 여기 차가 좀 떨어져 있고 애들 살려고 했더니 애들이 차가 좀 있더라. 저기 그래서 지금 엄청 심하네. 범행 직후 남성은 119에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한 뒤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내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내가 무시하거나 외면했고 집안일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함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또 내일 예정된 피해자 부검을 토대로 자세한 범행 과정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경기 포천에서 70대 노모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시신은 이미 부패되어 있었고 흉기에 찔린 흔적도 있었습니다. 범행을 자백한 아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보도에 임종민 기자입니다. 단독주택 입구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습니다. 50대 아들과 70대 어머니가 살던 주택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어머니가 숨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함께 살던 아들이 가족들에게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알리자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오래전 어머니가 숨진 상태였습니다. 모자가 살던 집은 마당에 풀이 길게 자라 있고 방충망도 찢어져 있습니다. 남성은 경찰에 어머니가 지병으로 힘들어해 일주일 전쯤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엄마 그늘에서 살고 엄마 왜 그거 저거 나오잖아. 노련연금 이런 거. 그래가지고 라면이나 술이나 먹고. 건자 10년은 됐을 거야 아마. 치매 걸린 지가 벌써. 경찰은 여성의 진료 기록과 정확한 사망 시점 등을 조사해 남성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존속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찍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매장 안을 3시간 넘게 돌면서 사진 수백 장을 찍었는데 휴무일을 맞아 쇼핑을 나온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 옷을 입은 남성이 물건을 보고 있는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여성 옆을 지나가면서 휴대전화를 든 손을 아래로 내립니다. 남성은 또 어린 여자아이 옆에 쪼그려 앉습니다. 아이가 다른 곳으로 가자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남성은 이 상가에서 3시간가량 머물며 여성들의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이런 행동을 수상히 여긴 남성이 한참을 지켜보더니 흰색 옷 남성의 팔을 붙잡고 상가 사무실로 데려갑니다. 흰색 옷의 남성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여성 신체 사진 3,000여 장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학민 경사는 비번인 날 물건을 사러 왔다가 남성의 행동이 의심돼 곧바로 체포한 겁니다. 지하철이나 백화점 같은 데서 주의 깊게 보던 이게 습관이 있어가지고 쉬는 날도 자연스럽게 그 범행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20대 남성은 그날 하루에만 2곳의 상가를 돌며 240장 넘는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가 검거할 때 휴대폰 그 배터리도 1%막 이랬거든요. 그 핸드폰이 다 달 때까지 찍은 걸로. 불법 촬영물은 현재까지 유포된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인천항에 주차돼 있던 수출용 중고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0대가 넘는 차량이 불에 탔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수십 대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지만 불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5분쯤 인천항 야적장에 주차돼 있던 수출용 중고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승용차 등 차량 20세대를 태웠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인천항이에요. 그 수출 차량들, 중고 차량들 수출 대기하고 있는 데죠. 감식하고 그랬는데 아직 그 결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항공기 안에서 남성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당신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마약 코카인 제공 혐의로 체포영장에서 체포합니다. 콜롬비아 국적의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단속을 피해 국내로 들여온 액체 코카인을 공장에서 가공했습니다. 이렇게 생산한 코카인은 60kg, 2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 1,800억 원에 달합니다. 해경은 지난해 8월 마약 조직원 등 3명을 구속했지만 이 남성은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해경은 인터폴을 통해 남성을 적색 수배했고 지난 1월 스페인에서 검거됐습니다.
스페인에서 근거가 돼서 국제 형사사법 공소를 통해서 저희가 법무부의 담당자하고 같이 가서 인수를 했습니다. 주차된 6.5톤 화물차를 1톤 화물차가 들이받았습니다. 땡겨봐! 땡겨! 더 오라! 어제 오후 2시 40분쯤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에서 1톤 화물차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6.5톤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1톤 화물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보수 성향 정치 활동가 찰리 커크를 암살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대학 입학시험 점수 상위 1%에 해당하는 장학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용의자가 사형 선고를 받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유명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총격 살해한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22살의 백인 남성 타일러 로빈슨으로 최근까지 전기기술 관련 직업 교육을 받아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사건 발생 하루 만인 현지 시각 그제 로빈슨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배 사진을 본 로빈슨의 아버지가 아들을 추궁했고 로빈슨이 시인하자 지인을 통해 신고한 겁니다. 가족들은 로빈슨을 두고 최근 들어 정치적 성향이 강해졌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에는 파시즘에 반대하는 내용의 문구가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Robinson mentioned Charlie Kirk was coming to UVU. They talked about why they didn't like him and the viewpoints that he had. 로빈슨은 유타 주립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가 한 학기 만에 중퇴했는데 외신들은 과거 SNS 게시물을 토대로 로빈슨의 대학 입학시험 점수가 36점 만점에 34점이라며 전체 응시자의 상위 1%에 해당하는 점수라고 보도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장학금을 받은 로빈슨이 가족들에게 장학 증서를 읽어주는 모습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The value of this scholarship is approximately $32,000. This scholarship is available for 4 years or 8 semesters. 용의자 검거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은 로빈슨이 사형 선고를 받길 바란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I hope he gets the death penalty. What he did, Charlie Kirk was the finest person. He didn't deserve this.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SNS 금지 조치가 불을 당긴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현재 혼란을 겪고 있는 네팔 소식입니다. 이번 시위로 지금까지 50명 넘게 사망한 가운데 결국 의회를 해산하고 내년 3월에 조기 총선을 다시 치르기로 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리실 청사 앞에 불에 타 차체만 남은 차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청사 외벽도 그을려 화재의 흔적이 선명하고 천장은 무너져 바닥에 잔해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휩쓸고 지나간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의 모습입니다. 이번 시위로 사임한 전임 총리를 대신해 네팔 첫 여성 대법원장 출신인 수실라 카르키 총리가 공식 취임했습니다. 네팔 첫 여성 총리이기도 한 카르키는 취임 직후 내년 3월 조기 총선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네팔 주요 정당과 시위대는 카르키 총리 임명과 하원 해산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카르키는 남은 6개월 동안 임시정부를 이끌고 신임 장관들을 임명할 계획입니다. 조기 총선 소식에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Gen Z, this revolution was not just for a day or two. It was like for years and years people were longing for something like this, and we are so happy. I'm so proud. Like literally proud of this moment. 군이 투입된 수도 카트만두 시내는 상점들이 하나둘 영업을 재개하기 시작했고 공항 운영도 재개됐습니다. 이번 시위는 네팔의 젊은 세대가 소위 네포키즈라고 불리는 특권계층 자녀들의 호화 생활에 분노해 일으킨 혁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지난해 카트만두에 문을 연 힐튼 호텔 지분의 상당 부분을 대우바 전임 총리의 가문이 인수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시위대는 해당 호텔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시위 과정에서 51명이 목숨을 잃는 등 인명피해가 이어졌고 네팔 경제의 주축인 관광산업이 타격을 받는 등 후유증도 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한입니다.
놀이공원 같은 곳에서 헬륨가스를 넣은 풍선 한 번쯤 사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풍선 잘못 날렸다간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영국에서 하늘을 떠다니던 헬륨 풍선이 패러글라이딩 줄과 엉키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동화 기자입니다. 평소 동력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한 남성. 그런데 갑자기 빠른 속도로 숫자 6 모양의 풍선이 날아옵니다. 남성이 발로 풍선을 튕기는 듯 하더니 다시 날아와 그만 날개줄에 엉키고 맙니다. 그러다 풍선줄이 점점 프로펠러로 빨려 들어갈 위기에 처하자 남성은 긴급 착륙을 시도했고 풍선도 터지지 않은 채 함께 딸려왔습니다. 남성은 457m 상공에서 아찔한 경험을 했다며 풍선 주인을 찾으려 했지만 찾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안 귀금속 가게를 향해 망치를 들고 검은 복면 차림 여러 명이 달려옵니다. 문을 열기 위해 망치를 수차례 휘두르자 유리 파편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가게 주인의 경고 사격에 무장 강도대는 순식간에 달아납니다. 당시 주인은 직원과 상점 내부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들 강도단을 쫓고 있습니다. 버스 안 10대 학생들이 서서 한 남성을 감시합니다. 이 남성은 누군가에게 목이 짓눌린 채 붙잡혀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들을 몰래 촬영하던 남성을 10대 학생들이 붙잡은 겁니다. 당시 남성이 도망치려 하자 한 학생 승객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며 소리쳤고 경찰이 붙잡아갈 때까지 버스 운행은 중단됐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여성 속옷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일본을 떠나 필리핀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이륙한 지 1시간도 안 돼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화물칸에서 화재 경보음이 울린 건데 140명이 넘는 승객과 승무원들은 다행히 큰 피해 없이 탈출했습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여객기 한 대가 공항 활주로에 급히 착륙합니다. 기내에선 다급한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Release your seatbelt and get out. 출입구에 탈출용 슬라이드가 펼쳐지고 승객들은 급히 탈출합니다.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 소방차도 달려왔습니다. 어젯밤 7시 10분쯤 승객과 승무원 142명을 태운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 여객기가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도쿄 인근 나리타 공항에서 출발해 필리핀 세부로 향하는 도중에 화물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호가 떴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사 결과 화재 흔적이 발견되진 않아 화재 경보 오작동이 의심됩니다. 이번 일로 탈출 과정에서 승객 5명이 다쳤습니다. 또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간사이 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착륙을 못하고 회항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現在、関西空港が2本とも滑走路が閉鎖されている状況でございます。当機はこれより成田空港へ引き返すことを決定いたしました。 일본 항공당국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중대 사건으로 보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다시 한번 난기류에 봉착한 한미 관세 협상 소식입니다. 어제 채널A가 단독 보도한 대로 3,500억 달러, 우리 돈 486조 원 투자 파운드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국 상무부 장관이 만나서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과연 돌파구가 마련됐을까요? 오은선 기자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뉴욕 모처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동했습니다. 지난 7월 한미는 미국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면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대미 투자 방식과 수익 분배 문제를 풀지 못하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김 장관과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30분에서 1시간가량 만나 의견을 나눈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핵심 쟁점을 매듭짓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11일 유연성은 없다, 한국은 합의를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압박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국익을 최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이죠. 우리가 이익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합니까? 결국 관세 타결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조기 타결 가능성은 별로
보이고 그러나 이제 이게 뭐 6개월 이상 이렇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피해가 아주 그냥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에 그건 또 막아야 되고. 일정을 마친 김 장관은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말 귀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홍지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홍 기자, 정부가 협상이 장기화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입니다. 일단 지난 7월에 25%에서 15%로 관세를 합의한 뒤 사실상의 첫 고위급 공식 실무 협의거든요. 뭐 협상이 어땠다 이렇게 들리는 소식은 아직 없는데요. 하지만 이 사정을 잘 아는 정부 고위 관계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상황이 쉽지 않다고요. 미 측의 요구가 여전히 좀 강경한 걸로 전해집니다. 네, 앞서 어제 홍 기자가 단독 보도로 짚었지만 이 특수 목적 기업 SPC에 3,500억 달러를 다 현금으로 내라. 지금 이게 가장 큰 양측의 어떤 쟁점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 미국 측이 특수 목적법인 SPC 형태로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했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 대부분도 미국에서 다 달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원금 회수도 보장받지 못한다면 더더욱 미국 측이 90% 가져간다는 조건에 사인할 이유는 없겠죠. 자, 정부 고위 관계자, 미 측이 9대1 요구만 고수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무리한 요구를 계속 받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9대1이라 받기가 참 그럴 것 같습니다. 협상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수익 배분도 억울한데 SPC를 우리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3,500억 불을 투자를 하면 이 SPC를 어떻게 굴릴지 투자 처도, 집행 규모도 싹 다 미국이 정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권한 없이 그냥 투자만 하는 거겠죠. 정부는 이 SPC 운영 과정에서 한국의 권한을 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결국 정부는 미국에서 요구하는 이 일본 수준의 합의문에는 서명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의 사정은 완전히 다르다는 건데요. 자, 일본은요, 기축 통화국인데다 투자 키로한 5,500억 달러는 외환 보유액 42%에 그치거든요.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도 맺고 있어서 엔화를 담보로 달러를 안정적으로 빌려 쓸 수도 있습니다. 막대한 달러 투자해도 큰 무리 없다는 거겠죠. 반면에 한국은 기축 통화국도 아닌데다가 이렇게 투자 키로한 3,500억 달러는 지난달 기준 외화 보유고 80%가 넘는 금액입니다. 게다가 한미 통화 스와프도 없어서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외환 최대치가 200에서 300억 달러라고 합니다. 달러와 고갈로 외환 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외환 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미국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달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협상 난항인 건데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이거 장기화되는 겁니까? 네, 근데 정부 고위 관계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장기화되는 상황까지 열어놓고 정부는 협상에 임하겠다는 겁니다. 불합리하게 국부 유출을 당할 바에야 차라리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다는 거겠죠. 최소한 비슷한 투자 요구를 받은 일본이 일단 좀 어떻게 서명하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장기화 상황까지 불사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업계 아니겠습니까? 우리 업계 타격은 없습니까? 네, 업계 타격은 아무래도 불가피합니다. 특히 우리의 그 자동차 업계의 관세는 25%로 당분간 지속이 될 건데요. 그렇다더라도 작은 소나기를 피하려다가 더 큰 화를 자초하는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관세 문제와 함께 우리 국민 구금 사태로 한미 관계는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대미 투자 억제 요인이 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이번 사태로 우리 기업의 현지 공장 건설이 적어도 2-3달 정도 지연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매체조차 미국에는 한국 근로자 같은 전문 인력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보도에 우현기 기자입니다.
현대차는 이번 한국인 직원 구금 사태로 미국 조지아에 건설 중인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 공장 준공이 지연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자동차 행사장에서 미국 언론들과 만난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이번 일로 준공이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지연될 것이라며 공장 건설 단계엔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미국에선 구할 수 없는 기술과 장비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미 언론들도 이번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인들이 듣기 거북할 수 있지만 미국에는 이런 일을 할 인력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그제 발언을 언급하며 미국의 비자 발급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기술장에서 기계 장비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미국에는 그럴 인력이 없고 또 이렇게 일할 사람들을 체류하게 해달라는 비자는 안 된다고 그러고. 직원들의 미국 출장이 잦은 기업들은 이번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직원들이 이스타 비자로 미국 출장을 가는 관행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모든 직원에게 주재원 비자를 발급할 수도 없어 걱정이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와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국장급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형기입니다. 정치부 최승현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얼굴이 보이는데 할 테면 하라. 뭘 하라는 거예요? 네, 바로 강제 구인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한 전 대표에 대해 법원에 공판전 증인 신문을 청구했거든요. 이에 따라 법원이 오는 23일에 한 전 대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한 전 대표가 이미 밝힌 내용 외 말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특검은 강제 구인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여기에 또다시 할 테면 하라고 응수했고요. 누구보다 계엄에 앞장섰고 책을 통해 다 밝혔다며 누구보다 계엄 해제에 앞장섰고 책을 통해 다 밝혔다며 무능과 선동으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계속해서 날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책들을 보면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거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팩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전 대표는 이 책을 통해서 할 얘기는 다 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래서인지 한 전 대표가 지난 2월에 발간했던 이 계엄의 비화가 담긴 자서전도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 판매 순위가 급등했고요.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책이 역주행하는 이유가 뭐겠냐며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계속 출석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은 한 전 대표를 향해 안하무인이다. 특검에 출석해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한 전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체포될까 숲에 숨어 있을 때, 계엄을 미리 알았다던 김민석 총리가 국회 대신 집에서 자고 있을 때 누구보다 계엄을 막았다고 맞받았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3일 만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는 뭔가요? 네, 바로 사과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오늘 오전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며 공개적으로 사과를 전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합의안 수정 과정에서 노출됐던 투톱 사이의 갈등 때문인가요? 네, 야당과의 특검법 합의, 이게 번복되는 과정에서 여당 투톱의 갈등이 고스란히 노출됐었죠. 두 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또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공개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입장을 말씀. 네, 투톱의 이름을 따서 병청 갈등 이렇게 얘기도 나오던데 일련의 과정에 대한 어떤 사과로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김병기 원내대표는 심기일전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내란 종식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전날 정청래 대표도 우리는 전우라며 내란 종식을 위해 같이 뛰자고 했죠.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완전한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뜁시다. 최 기자가 볼 땐 어때요? 일단 봉합된 것 같아요?
네, 일단 사과로 봉합된 모양새지만요. 그렇다고 완전히 끝난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당에서 오늘도 김 원내대표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실수를 마주하는 것도 큰 용기라면서도 지나친 성과 욕심에 점검해야 할 것을 놓친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일단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요. 당내 불신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가을비에 잠시 더위가 주춤했는데요. 비가 그치기 무섭게 내일은 기온이 다시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이 29도, 전주와 부산은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평년보다 3에서 4도 정도 높은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은 구름만 많겠는데요. 영남에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이어지겠고 제주는 모레까지 비 소식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1도로 출발하면서 선선하겠지만요. 한낮에는 전국 대부분 30도 안팎을 보이며 일교차가 점차 벌어집니다. 월요일까지는 계속 막다가 화요일부터 흐려지기 시작해 수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수요일에 비가 그친 뒤로는 가을 늦더위가 물러나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